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철원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 7도, 광주 10도,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광주, 전북은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신윤주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것을 두고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복잡한 도시를 떠나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청취자분들은 혹시 농업을 통해 활력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법인세이나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새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한전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여야는 하루 만에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규모 결석이 맞물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죠. 정쟁에 몰두하며 방기하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혜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지율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김혜나 평론가가 관련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3%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59%였는데 1%포인트가 내려간 그런 수치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를 11월 3주차에 29%로 집계된 것까지 따지면 이제 3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그럼 이제 긍정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보면 네. 노조에 대응을 했다, 잘했다. 이게 이제 이 긍정평가한 응답자의 24%가 이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 정의, 원칙 뭐 이런 답을 한 게 응답자 12%였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6%, 주관, 소신이 5%, 국방, 안보, 외교 열심히 한다, 경제와 민생 등의 답변이 4% 정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를 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독단적, 일방적이다, 소통이 미흡하다 등이 이제 9% 정도의 응답이 나왔고요. 예. 외교,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등이 8%, 인사 6%, 이태원 참사, 대처 미흡, 공정하지 않음, 노동자 처우와 노동정책, 통합, 협치 부족 등이 3%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는 주관식으로 지금 응답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이렇게 딱 간명하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정리된 모습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노조 대응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그때도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노조 대응이 제일 큰 비중으로 나왔어요. 긍정평가에. 네. 변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한 2, 3주 사이에 계속 올라간 이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법과 원칙을 강조한 대응이 이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도하고 진보층에서 움직였다기보다는 보수 그렇죠. 지지층, 이탈했던 보수 지지층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예. 자동응답 조사는 조금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잠시 뒤에 또 이제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예. 이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3%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평가 59%를 보면은 여전히 아주 대통령 지지율이 급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은 보수층들이 결집했다. 대략 한 35에서 40% 가까이를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볼 때 보수층으로 본다면 네. 적어도 보수층은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바로 이 모습이 결정적으로 보수층을 결집하게 되는 동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김인하 평론가께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또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1.5%, 부정평가는 56.7%로 집계가 됐다라는 결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8.9%, 부정평가가 58.9%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이 두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역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수치는 추이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여론조사별 방법론에 있어서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게 40%다, 30%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그 전면에 대통령이 나설 때부터 예상했던 바고 뭐 예고됐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어떤 배경에 여러 판단이 있을 텐데 그 판단 중에 주요한 어떤 이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보수층 결집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뭐 비서거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지도자답지 않은 어떤 행동에 대한 보수층들의 실망과 이런 평가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찬반 논란이 있고 좀 여러모로 이제 이념적인 어떤 지향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적어도 보수 지지층들은 이것은 대통령다운 모습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랐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 여지도 아직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네. 이걸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금까지 지지율이 낮아갖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또 막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판단도 아마 내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조만간 뭐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도 한다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언급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호와 이제 소음으로 구분을 하면 네네. 신호라는 것은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건 긍정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네. 소음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지율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그렇게 가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도움이 안 되겠구나 판단할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동응답 조사지만은 41.5%나 됩니다. 그러면 40%를 돌파.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네. 그러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신호로 판단을 하면 그래 밀어붙여 가 이렇게 이제 계속 강경 대응으로. 네. 그렇다면은 이번 달 15일인가요?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관련된 그 발표에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한 대응으로 가겠다. 절대 법과 질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불법 파업도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이 태도로 계속 유지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왜냐하면 임 대통령이 노조를 대하는 인식이 북핵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보면 일종의 마치 적을 다루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그냥 강경 일본도로 나가면서 대화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먼저 꺾지 않으면 난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태도를 바꾼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일종의 뭐랄까요? 그 응징하는 프레임 같은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거나 커질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라는 게 뭐 반복해서 이제 드러내는 어떤 그게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들이받으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과거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본인이 뭔가 책임지고 주도하고 뭔가 역할을 하고 이런 것보다 누군가 예를 들면 괴롭힌다든지 뭐 탄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뭔가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뚫고 나가고 들이받아야 그래야 이제 이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이 모이는 현상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해법을 국정 운영 방식에도 똑같이 지금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을 하면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 캐릭터를 놓고 보면은 뭐 그런 대응도 뭐 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지도자의 자리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는 자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이걸 무슨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해서 뭔가 이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화물 노동자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정부가. 지금 화물 노동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셔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운임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거는 분명히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최소한 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를 지금 3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내놓은 대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마치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화물연대의 조합원이라든가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니까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은 그러면 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건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대통령한테 대들면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 도움을 받아야 될 내용도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인지 그런 시선들이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이번 파업 사태 대응에 있어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화물연대 파업의 성격은 조금 이제 일반적인 파업과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파업이라는 것은 그것이 생산직에서 다시 사무직으로 또 옮겨가는 파업의
범위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번 파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한국갤럽에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까 발표한 그 한국갤럽의 내용에서도 실제 파업을 지속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업무에 복귀를 한 이후에 이 파업 관련 이 파업과 관련된 협의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업무 복귀를 하라는 게 무려 71%거든요. 굉장히 좀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인식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31%만 잘했다는 응답입니다. 절반 이상은 잘 못했다는 응답인데 만약에 한물연대 파업이 아니라 사무직 노조의 파업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물연대의 경우에는 바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네네. 이번 파업도 그래서 빨리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무직 노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직 노조는 금방 복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의료계 집단 행동하고 비교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의료계 집단 그것도 있겠지만은 내년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사무직 노조가 전면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이건 이번과 같은 해법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화돼서는 곤란하다. 한물연대 파업이. 파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정부가 풀어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은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좀 뭐 이게 결국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지지율을 살펴봤지만 윤 대통령한테 바라는 보수층의 어떤 기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노조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을 때 거기에 뜻을 굽히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보수층의 의견이 적지 않다. 이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좀 보면은 이 노정 간에 특히 지금 경제 안 좋고 내년에는 0%대 성장할 것이다. KDI가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실물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건 늘어난다면 결국은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거고 임금 인상에 대한 욕구도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참 지금과 같은 대응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강경 기조로 그냥 가게 될 경우 이게 좀 약간 힘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조절도 힘 조절이고 그리고 이게 단지 이제 강원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뭐 이런 집단 행동이라는 거는 이게 반드시 뭐 양쪽이 정말 온건하게 가자라고 해서 반드시 온건한 결론을 맞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지가 막 강경하게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이제 민주노총의 차원에서는 뭔가 이제 큰 어떤 뭐 판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고 정부도 그러한 판이 만들어지는 걸 상당히 경계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힘없이 그냥 무너졌거든요. 와르르.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들 뭐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 강원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똑같이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정부가 처음부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이 좀 받아들여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또는 국가 경제를 볼 때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이건 됩니다. 이렇게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해결을 했다면 그 결말이 파업의 장기화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도자다운 어떤 선택을 한 것이고 정부다운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긍정적인 평가로 남았을 거예요.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근데 이 내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금 정치권 논의를 보면 안전호님 제가 일몰이 그냥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물론 지금 논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당장 화물 노동자들 그 적용을 받았던 그 이제 시멘트 운송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송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당장 임금의 하락이 실질적 하락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화물연대는 그 상황을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파업을 했는데 졌으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 이럴까요?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인데 계속 이렇게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손 놓고 있다가 그냥 파업한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파업을 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부가 끌고 간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좀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일단 여기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었으니까 접근한 다음에 어찌 보면
이 책임이나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책임은 국회가 더 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품목 확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입법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하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하고 정부 네.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몰 시한 연장 없다. 이제 아예 안전운임제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나마 우리가 중재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 일몰제 다시 한번 3년 정도 더 연장하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논의를 끌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원래 정부 여당에서 3년 연장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현행대로 해서 그렇죠. 3년 연장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종의 개심죄가 작동하는 거죠. 2차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3년 연장안도 우리가 제안을 최초 제시를 했지만 그것조차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또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3년 연장안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아니니까 이것을 하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전운임제를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3년이라는 시간은 또 금방 지나갈 겁니다. 네. 또 그 이전에 다른 품목 확대와 관련된 부분도 다시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어떤 식으로 대응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기대하기가 제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일이 촉박하고요. 그러니까 12월 말 되면 지금 그렇죠. 법을 바꾸지 않으면 12월 말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효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에 가서 이 정치권이 지난해 안전운임제가 이게 비극적으로 없어졌으니까 올해 살려봅시다. 이러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연내 해결을 봐야 할 텐데, 근데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이 파업을 통해서 안전운임제 자체가 지금 국회 이슈가 아니고 대통령 이슈가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뭔가 끌고 가는 이슈가 이제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입장은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돼서 이게 정말로 이 화물 노동자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게 지금 국토부 장관의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3년 연장이라는 거는 뭐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진 대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당이 지금 이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막 이렇게 윤심 찾아 산만리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그런 태도인데 무슨 민주당의 어떤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무슨 뭐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어서 이게 통과가 어려운 점도 있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래저래 해서 여당이 그래도 합의를 내줘서 뭐 합의를 안 해주겠지만 다수를 밀어붙여가지고 민주당이 뭐 이걸 결정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또 대통령이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냐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또 여론에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뭐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던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건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도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우려가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나가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유연하게 또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또 오히려 리더십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렇게 뭐 큰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풀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가 사라진 측면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됐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출근길 문답이나 이걸 지금 사실은 일방적으로 없앤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기자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다. 뭐 대통령실 이전한 것도 사실 그 이유였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면 이게 도대체 왜 이전한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또 도스태핑에서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논란이 돼버리면 지지층에서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60대 70대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지지층이고, 지역으로 보면 이제 대구 경북이고, 그런데 뭐 중도나 MZ 세대를 떠나서 도어스태핑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게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빅데이터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도 다 부정적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도어스태핑을 멈춘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요소들을 정치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그게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하락의 어떤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도어 스태핑을 안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제 취임 초고 임기 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고 정권이 성공하기를 되게 바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지율 상승의 국면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네.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그래도 뭐 좋게 이 좋은 결말을 맞이하려면 대통령이 사실 그런 이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정치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실 대통령이 정치 초보여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치인답지 않은 지도자답지 않은 뭐 그런 요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네.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거 재개하든지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게 명분이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하고 네. 이제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패널도 100명 넣어서 대통령하고 아마 질의응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소통의 방식이 될 텐데 네.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정과제 발표를 한다는 것만으로 지지율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을 대체할 수 있는 대통령의 소통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는 주로 이제 정책에 집중이 될 테고 예. 또 자료도 준비를 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관계 보좌진의 또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소통 방식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보완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정책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오히려 더 보탬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돌발적인 그리고 어떤 지도자답지 않은 그러한 네. 언행이나 태도가 만약에 돌발적으로 나오면 이건 이제 안 하는 이만 못한 이벤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차례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네. 생중계했는데 네.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경제는 있는 것 같은데 비상과 민생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회의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국민 패널에 100명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전에 좀 실망스러웠던 모습보다는 제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장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고 또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예.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으면 꼭 거기서 정답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목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은 그것은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뭐 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쇼는 또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정말 진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하는 거는 사실 필요한 태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자연스럽게 질문 받아가면서 네.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적지 않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면에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지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어요. 짧게만 제가 덧붙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또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닐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젠하워 같은 대통령도 정치 초보였지 않습니까? 예. 아이젠하워. 네. 아이젠하워가 그래도 국민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소통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산안 얘기도 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정국회 마지막 날인데 예산안은 일단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이제 내일부터 임시회를 지금 소집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쩌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임시회로 넘어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협상하는 당사자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막판 힘겨루기를 한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하지 못한 부분 국민의 시선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네, 심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국민도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못하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국회는 더군다나 공공의 자리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제 기간 내에 못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 심판할 수 있는 이 조치가 없어요. 장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든 성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앞으로 기회를 무한대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로 정액을 해서 원하는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은 여야 간에 그 자기 예산에 대한 욕심으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임시국회까지도 와 있는 상태다.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뭐 여야 간에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줄다리기 힘겨루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수로 들어간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잖아요. 이거 과연 처리가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또 이후 정국이 또 변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임 건의안은 표결을 안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태도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그런 본회의가 아니면 해임 건의안 지금 안 다룰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뭐 협상에 달렸긴 하지만 해임 건의안 표결 안 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만큼 어떻든 예산안 처리하는 예산안 협상의 기한은 좀 늘어나겠죠. 그만큼.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해임 건의안 발의는 왜 했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소추안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예산과 연계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한 것도 그렇고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국정조사는 어쨌든 예산안 일정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합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예. 예산안 처리에 이 기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종합으로 해서 보면은 여야가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줄다리기 할 만한 의제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뭐 법정 기한 지키지 못하고 정기국회 내에도 이제 처리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하면 좋겠는데 근데 빨리 합의를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까지 다 만약에 이제 시일이 제대로 다 지나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역사에 남겠습니까? 정말 장관을 해임하고 싶어서 책임을 묻고 싶어서 한 것인가? 국정조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이런 평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너무 이 서로 벼랑 끝 협상하지 말고 빨리 합의하고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지금 모레까지 지금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그렇죠.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합의가 먼저 우선되고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지 말지를 국회의장이 키를 주고 아마 본회의 여는 것까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예산안 하나 처리 못하는 정치권이 무슨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막상 그 협상장에 들어간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의 이익을 다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액을 해서 양쪽 예산을 다 통과하겠다는 의도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제 관심을 모았어요.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들을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한다거나 당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하고 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윤심이 이른바 이제 전당대회 작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보라더들도 다 돌아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좀 3월 전당대회 또 다른 이제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제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심 전심이 아니라 윤심 전심
이심윤심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에 조율을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관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에 제한돼 있잖아요. 예. 윤핵관 핵심 멤버와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3시간 동안 또 별도로 만찬을 했다. 예.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와 관련 없다고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선까지 걷고 나섰다라는 것은 뭔가 이런 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면서 또 당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에 지금 모든 이 당의 관심이 이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임기 초반부터 사실은 여당이 흔들렸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뭐 어찌됐든 징계를 하든 쫓아내든 하여튼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됐고 그 다음에 당을 추스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내년 전당대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 MZ세대로 나오니까 또 거기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경선 룰을 당신과 민심 비율이 지금 7대 3인데 이거를 9대 1이나 10대 0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심에 들어있는 게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게 이제 배 소장님 혼자 하는 생각이면은 아니 배 소장님은 왜 그런 것도 모르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윤심이라는 것은 있다는 예. 것은 알겠는데 윤심은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뭐 만찬했다고 하니까 뭐 술도 한잔 했겠죠. 그러고 난 의원들이 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마음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MZ세대와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가 돼야 되는데 걱정이다 하면서 사람들 이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럼 한동훈 장관인가 봐 윤심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막 했더니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윤심은 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을 채워질 수 있는 기대를 채워질 수 있는 당대표는 탄생을 해야 한다. 이 방침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유승민 전 의원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가 두 번째가 있는 것이고 셋째, 최근의 보도는 이제 이 공천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흔들림 없이 어디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는 대권 주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과 안 되는 사람은 분명한데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퍼쩍 뛸 만한 얘기를 했어요. 아직 거기는 아니래요. 제가 안철수 의원 측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좀 있어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기존까지는 굉장히 온건파적인 어떤 발언과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분위기가 잡히고 나서 갑자기 민주당 괴멸시킨다고 그러고 170석을 만들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답을 얘기해 주셔야지. 왜 그럴까요? 전당대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윤심이 안철수 의원에게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모르겠다로 정리하죠. 뭐. 다음번에 윤심을 향해 달리고 있을 뿐이지. 윤심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죠. 일단 두 분은 좀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외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평론가 그다음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고자 만들어진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치유농장인데요. 어떤 치유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있는지 치유농업정착과 지원을 총괄하는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농업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저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네.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 또 경관, 음식 같은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예.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활동을 말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과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예. 저희가 뭐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처럼 어떤 대상자와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맞는 어떤 자원과 활동을 선정하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과학적 효과 검증까지 되어야지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 어떤 일반인을 위한 예방형 또는 심신질환자를 위한 특수 목적형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체험과 다르게 어떤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보통 8회차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현재까지 기능청에서 총 한 22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노인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주로 경도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복지부와 협업해가지고 현재 111개소 치매 안심센터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학교 폭력 가해 피해 학생의 어떤 폭력성과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또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암 환자 대상 우울감 개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텃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좀 심어가지고 그걸 기르면서 굉장히 위로받아 치유되는 느낌이야 이런 생각들을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농작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뭐 원예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어떤 식물의 재배를 통한 그런 양육과 획득에 기쁨도 얻지만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안정감, 통합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걸 두고 그 행위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거기에 가신 분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산책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끼리 또 상호 교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참여자들 간의 어떤 공동체 형성도 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과 저희는 이제 방문한 사람을 내담자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감 형성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도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의 우울감이 개선됐다 이런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이 아동 청소년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현장에 이제 적용한 결과 이제 아이들의 우울감이 39.2% 감소했고 이 대상 아이들이 이제 좀 우울감이 심각한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중한 우울 단계에서 정상 단계로 진입하게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들은 이제 텃밭 활동을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거는 학교를 벗어난다는 어떤 심리적인 해방감, 또 자연이 주는 그 넓은 개방감과 또 이 식물을 자라는 거를 보고 자기가 키웠다는 효능감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서 예. 네,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청소년의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아동 청소년기는 이제 신체도 예. 많이 성장하는 단계고 또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도 어떤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동 프로그램을 짤 때는 충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량을 많이 늘려주고요. 네. 또 심리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땀을 흘리게 해줘야 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 프로그램하고는 좀 프로그램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회상이라든가 기억력, 진압력 측면을 좀 자극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식물을 활용한 어떤 음식 만들기나, 어르신들이 이미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음식 만들기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하시니까 그걸 또 만들어서 같이 나눠 드시고 또 농작물들도 같이 가꾸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이제 향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텃밭 활동을 재밌어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일종의 이제 농장일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힘에 버겁거나 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같이 많이 넣어서 뭐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거 그리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뭐 음식 만드는 건 말씀하셨는데.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제 본인이 어떤 재배했던 그 식물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아니면 뭐 식용꽃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아파를 어떤 작품을 만들든가 그런 이제 좀 실내한 텃밭 활동과 더불어 가지고 좀 그 활동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실내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 진행자가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상태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보통 만족 이상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만족도가 99.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의 심리 치유와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이나 치유를 한다. 이런 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심리적 안정감 외에도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야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고 이제 적당한 활동으로 인해서 이완이라든가 수면의 질 향상 등의 또 장점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방송으로 치유 농업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치유 농업과 관련돼 있는 법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요? 저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년 3월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그 법 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지원 방법들이 있을 텐데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게 농진청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뭐 농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렇죠.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국민들한테 예. 서비스 되는 곳은 치유농장이고요. 예. 예. 이 지금 치유농장이 이제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치유 농장을 농진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치유 농장을 지정해서 그 농장에서 그 치유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제 현장에 보급이 되고 있고, 예.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제 엄마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현장에는 그 엄마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자원이 없으면 예. 농장에서 갖고 있는 자원으로 약간 모디파이해서 예. 그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농장에 지원을 하거나 그러질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치유농업을 이제 사회 서비스와 매칭해가지고 예. 현장에다가 시범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들을 시도하고 또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치유농업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요. 네. 네덜란드 케어팜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케어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학교를 그만둔 아동 청소년을 이제 돌보고 있고요. 그 비용은 국가가 건강보험이나 또는 개인복지 예산제로 돌봄 비용을 농장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유 농장에 이런 프로그램 나도 좀 참여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농사로에 들어가시면 네. 정보를 구할 수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국민한테 아주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이해와 좀 자세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포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22년 상반기에 오픈할 계획이니까 그 오픈할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해안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각종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서울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한 오전부터 밤사이 전라권에, 밤에는 제주도에 1mm 내외의 비나 1cm의 눈이 오겠고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1도, 광주 1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구 11도 등 전국이 5에서 1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와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도, 습도 51%,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중꺽마란 말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전 이 말을 읊조릴 때마다 이상하게 없던 힘이 생겨나면서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사람일 때만 생겨나는 감정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애쓰는 반려견을 지켜보며 그래 조금만 힘내 외치는 것도, 평소 아끼던 물건이 고장나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하면서 제발 부디 이번만은 성공하길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도 어쩌면 중꺽마의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살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원들을 흥분에 들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활동 중인 소형 무인 헬기 인제뉴어티가 35번의 시도 끝에 고도 14m까지 날아오르는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고작 14m 하실지 모르겠지만 임무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사상 최고 비행 고도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인제뉴어티는 중량 1.8kg에 날개 길이 1.2m. 지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중형 드론 크기지만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는 드론이 날아오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계를 흥분시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에 여러 대의 차량형 탐사 장비를 보냈지만 이동 속도가 빨라야 시속 0.12km에 불과했는데요. 만약 드론이 자유자재로 날아올라 화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화성 탐사의 역사, 아니 우주 탐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 연구원들은 앞으로 인제뉴어티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응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넓은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숱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과학자들에게, 아니 인류 전체에게도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몰라 지레 겁먹고 벙어리가 된 소녀는 모두 잠든 새벽 4시 반쯤 홀로 일어나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았네.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걸 놓치면 영영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오늘도 여태껏처럼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기엔 소년의 눈에는 저기 있던 저 달이 너무나 떨리더라.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그걸 놓치면은 절대로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들으셨습니다. 김선희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827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꺾이지 않는 인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쵸, 이게 과학자들만 도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멀고도 먼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우주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뭔가 어둠을 이렇게 걷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뭔가 우주 개발이라는 게 그동안에 여러 부침을 겪었던 것처럼 이제 또 다시 도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우주청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꺾마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어요. 꺾이지 않은 마음, 열심히 좀 응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 이제 논의가 시작하기는 했잖아요. 논의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제 언제 그럼 해제되는 거야? 이것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예요. 시기와 그다음에 방법적인 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기는 빠르면 1월부터 그동안 빠르면 1월부터요? 해 넘어가면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월부터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건물에 따라서 벗을 수 있다. 다 벗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우선 대중교통은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다음에 감염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무조건 이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거고 그 외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그럼 언제냐?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해 넘어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1월이냐? 3월이냐? 아직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첫 번째는 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대체 언제 벗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 정도의 방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조정 시점은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어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될 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는 거죠. 전문가들이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는 실내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번지거나 호흡기 질환이 번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달 안에 어쨌든 의무 해제 기준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추이를 이제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발표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1월로 예상하는 분들도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3월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금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변수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정기석 위원장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얘기 그거였잖아요. 정기석 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해제합시다. 그런데 마스크를 해제를 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다면 우리에게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도이지만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독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학기 중이고요. 저희 꼬마도 평소보다 겨울방학을 늦게 해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감기 환자들도 많고 독감 환자들이 청소년층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 다 모여 있잖아요. 오골오골. 그러면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럼 독감이 굉장히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독감 환자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58.1명인데 이게 어른들하고 합쳤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한 달 전보다 지금 청소년 독감 환자가 3배 늘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감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까지 는다. 그러면 사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다음 주부터는 2차까지 맞았다고 하면 이가 계량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모더나 제품은 청소년에게
그 접종을 하는 것이 심사 중이기 때문에 화이자의 BA1과 BA4와 BA5만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마스크를 벗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굉장히 되죠. 크잖아요. 네, 그럼요. 그건 뭐 어느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자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만 하고 명확한 기준과 그다음에 시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네.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될 때 미리 국민들한테 예고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이런 절차가 좀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울산에서 곰 사육 농장을 운영하던 주인 부부가 탈출한 곰으로부터 습격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 8일 오후 9시 37분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한 곰 사육농장의 주인 딸로부터 신고 전화가 접수돼서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보니까 경찰하고 소방관이 출동해보니까 농장 안에 곰 1마리와 농장 밖에 곰 2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랑 연락해보니 부모님이 곰을 사육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예. 엽사와 함께 오후 11시 33분께 3마리 모두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사육농장의 주인인 60대 부부는 농장 앞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네. 그들에게서 곰에게 습격당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원래 곰을 4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3마리만 사살된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4마리 중에 1마리가 2달 전에 병사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오늘 오전 5시 30분께 수색을 지금 종료한 상황인데요. 이 사살된 곰은 국제 멸종 위기종 1급인 반달가슴곰입니다. 그리고 습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가 발생한 농가가 네. 무등록 사육 시설이에요. 네. 먼저 반달가슴곰을 키우는 것 자체도 좀 불법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게 말하자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곰을 키울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런 곰을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오히려 곰 사육을 적극 장려하던 장려하기도 시절도 했었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곰을 이제 들여와서 키웠는데 갑작스럽게 곰을 더 이상 사육하지 못하게 하면 곰을 보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이 농장에서는 용인에 있는 농장에서 곰을 임대해 왔다고 합니다. 예. 설명으로는 이 농장 주인이 곰을 좋아해서 키우고 뭐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채취를 한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 농장에서 용인 농장에서 곰 3마리를 원래 2018년에 들여왔다가 1마리를 도로 용인 농장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다시 2마리 임대해서 이제 2마리 남았고 2마리 임대했으니까 4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이걸 이제 관리기관이 낙동강 유역환경청인데 2020년 그리고 2021년 2번 고발을 했고 300만 원씩 각각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농장에서 곰이 탈출해가지고 주변에 텃밭을 배회하다가 주민들한테 발견이 돼서 소방당국에 포획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곰 4마리는 이 농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유는 몇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 농장에서 불법 증식이나 옹담 채취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있는데요. 경제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사육했던 이유가. 예, 임대해 온 거니까 원래 농장에다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그다음에 이 곰을 보낼 만한 시설이 현재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곰을 사육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곳은 22곳이고요. 사육되고 있는 곰은 319마리인데 문제는 울주군의 농가도 이 통계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는. 파악하지 못하는 곳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작년 8월에 민간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12월까지 곰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사육곰협회랑 시민단체 곰사육 종식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내용은요. 2026년부터
네. 지금이 아니고 네.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곰은 어디로 가나요? 곰은 시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요. 구례군의 보호시설이 있어요. 예. 이게 2024년 그리고 서천군의 시설이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곰 사육 종식 협약이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법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예. 5월 달에 발의가 됐어요. 예.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 근데 별다른 논의가 없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오히려 장려해서 네. 곰에서 몽담을 채취하게 한다거나 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자손들이 계속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국내에 계속 곰을 사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정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호시설까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냥 또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측면이 이분들의 있는 재산이니까 거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이번 일들도 계속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해왔던 측면이 뭐냐면 공영동물원에도 보낼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있어요. 결국 법이 통과돼야 모든 게 풀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워낙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광주 지하철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진짜 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예. 임산부석이 지하철에 있잖아요. 예. 거기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면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앉으면 그게 음성으로 그런 네, 게 센서가 나온 작동을 거예요? 해서 예. 이게 그 지하철에 근무하신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거 지금 시행을 해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9월에 차량 2대에 2대씩 모두 4개의 임산부 배려석 위에다가 적외선 센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설치를 해서 그 광주 지하철 내량으로 편성돼 있으니까 8개의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2좌석에다 이제 시범 설치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객이 앉으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면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예, 근데 그렇죠. 만약에 아이를 가지실 수 없는 남성분이 건장한 남성분이 앉았다. 아니, 근데- 전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임산부 그 배려석에 그냥 남성이 앉아가지고 그냥 막 가더라고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되게 보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서로 네, 좀 민망한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센서가 발동을 해서 그런 마음이 나오면 본인도 주변 시설을 의식을 하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인 행동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이 안내 목소리만 들어도 예. 자리를 일어나는 승객들을 종종 목격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임산부 배려 정책을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로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론을 봐서 이걸 확대 운행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부산에는요 핑크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선으로 발신기가 있어가지고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핑크색 등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만약에 임산부가 무선 발신기를 갖고 있는 전동차에 타잖아요. 예. 그러면 지하철에 달려 있는 수신기가 신호를 감지해서 불빛과 음성을 통해서 탑승을 알리는. 그러니까 사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시는 분도 꼭 뭐 거기를 앉겠다는 것보다 비어 있으니까 앉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임산부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거기 앉은 거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반응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남자가 앉자마자 음성 메시지가 나와서 사람들이 시선이 확 쏠렸다. 눈치를 보면서 당황하더니 허겁지겁 도망쳤다.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석에 배려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비켜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좋은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배려는 강제가 아니다. 임산부가 보이면 비켜주면 되는데 왜 멀쩡한 자리를 비워둬야 하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안내 음성의 멘트를 바꾸면 좋겠다. 전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임산부를 격려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떤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자리를 비워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같은 그것도, 말이라도 그렇죠. 예, 그게 더 좋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 광주에서 시작했다고 네. 했잖아요. 광주에서 안내 멘트 나갈 때 그렇게 안내 멘트 하면 기왕이면 그죠? 예, 일어나는 사람도 굉장히 네. 기분 좋게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사실 거창하게 뭔가 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작은 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왜 비워둡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자리는 뭐하러 만듭니까? 이런 얘기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취지가 있다 그러면 네. 그게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예, 신경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들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그 단어 참 좋아요. 네? 그 단어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왠지 뭐랄까요? 혼잣말로 얘기를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맞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네. 그런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카타르 월드컵 8강전 아마 잠 못 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네. 크로아티아하고 브라질전 이걸로 8강전이 시작이 되네요. 이런 마음이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네. 우리를 이기고 브라질이 올라갔으니까 기왕이면 브라질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묘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브라질이 잘 돼야 되나요? 네, 우리를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기왕이면 우승국하고 다툰 팀이 되고 싶은 거죠. 예. 원래 브라질은 우승국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네네. 근데 4골을 퍼부었는데 브라질이 굉장히 능력치가 좋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일본을 제친 크로아티아와 함께 8강전인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모드리치가 건재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브라질 세계 최강이니까요. 에이스인 네이마르가 부상해서 건재한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의 동료죠. 히샤릴송까지 이번에 3골을 터뜨리면서 지금 피파 랭킹 1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댄스 세레머니도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 이건 브라질 축구의 전통이다. 저와 젊은 선수의 연결점이고 춤을 춰야 되면 또 추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이 경기도 좀 관심이 있고요. 또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맞대결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사실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첫 번째 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든 메시가 있다면 30살의 세계 최고의 수비수이면서 이번에 생애 첫 월드컵인 네덜란드 반다이크의 맞대결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모레 새벽에는 아프리카 돌풍이 주목할 만한데요. 모로코의 8강 상대는 포르투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호날두인데요. 16강전에서 호날두가 없어서 활약이 폭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호날두 출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프리카 팀이 첫 4강에 갈 것인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호날두 없이도 포르투갈이 잘하던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8강전의 가장 빅매치로 꼽히는 경기 중에 하나가 프랑스하고 잉글랜드예요. 네, 경기인데.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 입장료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요? 네. 영국의 매체 더 선에 따르면 공식 카테고리 2의 티켓 2장의 입장료가 무려 5,000파운드 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액면 네. 가격의 28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여기에 아마 최대 거의 9,500명의 잉글랜드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사실 이 두 나라가 계속 대결을 해왔기 때문에 케인과 은바페 같은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는 잉글랜드가 앞서지만 2000년대 이후에 프랑스가 4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우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도 단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예. 다 우승 후보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린 좀 즐기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축구 잘하는 사람 참 많더군요. 네, 오늘 밤 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